네, 안녕하세요. 김종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항공 관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제 그 항공 관측과 관련되어 실무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연구원 그리고 엔지니어를 위해서 작성되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항공 관측과 관련된 그 사항은 사실 그 2010년도부터 많이 그 진행이 되어 왔었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제 그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항공 관측을 이제 그 준비를 이제 하면은 그 경락고에 이와 같이 장비들을 우선 그 라인업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항공기가 중형 항공기 20인승입니다. 그래서 이 20인승 그 내부를 우선 깨끗하게 이제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레일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끔 이제 한 다음에 의자들도 이제 처음에 이제 다 떼죠.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런 어떤 그 장비들을 하나 둘씩 이 인테그레이션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인테그레이션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그 경락고에서 라인업을 한 다음에 장비들 하나하나마다 구동 테스트 그리고 전력 테스트 그리고 교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기내에다가 올리게 됩니다. 물론 또 기내에 올려서도 항공 기내에 그 공급이 되는 어떤 전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공급 전원 그 테스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비행을 한 다음에 본 이제 측정 관측에 들어간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것은 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 항공 관측과 그리고 항공 분석 절차 그리고 자료 분석 결과 사례 이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 관측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공 관측 그 플랫폼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보시는 이게 이런 그림에서 실제 이제 그 우리가 그 관측을 할 때 중요한 사항이 인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자상 그 인넷 그리고 가스상 인넷 그 입자는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특성이 가스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 항공기는 1초에 거의 90m에서 100m를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자를 정확하게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등속 흡인 노즐을 통해서 입자를 채취를 해야 되고요. 가스상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 그림에서 보면은 자 A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입자상 물질을 관측하기 위한 노즐이 이 항공기 이 상단에 이렇게 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개의 그 에어로졸 인넷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 뒤에 있는 것을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넷 노즐에는 우리가 상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상이나 아니면 대기 쪽에서 배우셨을 텐데 보통 건조 단열 감률 또 수분 뭐 단열 감률해서 실질적으로 그 고도가 이제 상승할수록 온도가 정확하게 1도 뭐 0.5도 그런 어떤 간격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름을 제외하고서는 봄부터 겨울까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상층 한 1km만 올라가도 거의 영하 또는 이제 0도에서 뭐 5도, 10도 그 정도 수준으로 비교적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낮으면은 생기는 문제가 이와 같은 수분의 어떤 그 결빙 또는 노즐의 결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히팅 라인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B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가스상 인넷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상 인넷은 항공기를 전면에서 보게 되면은 좌측, 우측에 각각 2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넷도 다 히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팅 블럭을 그 통해서 계속 이제 비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온도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온도 범위 이내로 해서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자, C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항공 관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자동차에도 있고 여러분들 휴대폰에도 다 있죠. 그런 것처럼 이 항공기에도 우리가 관측을 할 때 GPS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어디를 지금 날아가고 있는지 계속 이제 관측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덧붙여서 GPS와 함께 항공 기상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1Hz 또는 이제 10Hz까지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1초에 뭐 10개 이상의 자료도 이제 수집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윈드 디렉션, 윈드 스피드, 그리고 온도, 습도, 뭐 이와 같은 어떤 정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행기가 날아갈 때 바람이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까지 해서 윈드 스피드를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 이 항공기 바닥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파일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일런 아답터라고 이제 하는데, 이를테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밑단에 어떤 그 뭐 유조 탱크나 아니면 기름 탱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파일런은 그런 어떤 부가적인 시스템을 장착을 할 수 있는 슬롯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그 장비들을 하나씩 부착을 할 때 우리가 여분으로 이제 스페어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후에 뭐 파티클 사이저라든지 그런 어떤 장비들을 이제 장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면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기상 장비가 앞에 이제 붙어 있고요. 그리고 가스 인렛, 그리고 에어로졸 인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총 장비를 우리가 실을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보게 되면은 대략 6.85m입니다. 그래서 이 6.85m 안에 장비들을 우리가 사람이 이제 통과할 수, 연구진이 이제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끔 장비를 이렇게 배치를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에서 본 그 항공기 내부는 앞쪽에 앞단에 주로 이제 가스상 장비들이 이제 셋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단에 이제 에어로졸 장비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구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접 그 항공기 안에 이제 각각 이제 장비들을 이제 셋업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가장 이제 주의를 그 해야 될 사항이 우선은 웨이트입니다. 무게죠. 그래서 모든 어떤 장비에 대한 무게를 실기 전에 다 하나씩 다 그 카운트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팅을 이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전력 그 소모량입니다. 전력 소요량.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우선은 다 얼마만큼의 그 암페어를 이제 그 실제로 필요로 하는지, 또한 이제 기동 전류가 있겠고요. 또 이게 안정이 됐었을 때, 좀 노멀할 때 좀 그 안정하게 이제 장비가 가동이 될 때 소요되는 그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넷 전체 총량을 이제 하게 될 때는 이 넷을 우선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노말을 또 한번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넷에 대한 어떤 양이 항공기에서 공급하는 전력량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를테면 항공기에서 이를테면 뭐 100kW 정도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80kW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적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 항공기 내에는 우리가 그 항공기에서 여기 이제 그 파워 SMPS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요. 항공기에서는 자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직류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직류 전원을 우선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직류 전원을 현재 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어떤 분석 장비들은 대부분 교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류 전원을 교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또 장치가 필요로 하고요. 이것을 그 인버터 시스템이 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버터 시스템은 항공기 제일 이제 후단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내에는 각각의 어떤 그 전류 소켓을 우선은 이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각각의 소켓별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 장비별로 잘 전력 분배를 해야 우리가 그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 무게 그리고 전기, 이 두 가지가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 그 항공 관측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을 우리가 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사용을 하셨던 장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장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항공 관측에는 분해능이 보통 1Hz 이상의 고감도 장비가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심스가 있습니다.
네, 심스 현재는 이제 그 사중극자가 적용이 된 심스고요. 그래서 이 심스는 UC 얼바인에서 그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현재 이제 운영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장비이고요. 주로 이제 그 HNO3 그리고 SO2와 같은 물질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1Hz로 거의 이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더 빨리도 더 할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ast CO가 있고요. 네, 일산화탄소입니다. 그 다음에 캡스 NO2가 있는데 이 장비는 이제 Fast 낙스로 지금 테스트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는 아마 좀 뭔가 이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CRDS 암모니아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이 암모니아를 측정을 할 때 같이 나오는 게 이제 H2O가 이제 같이 나오겠죠. 같은 파장대에 항상 그 H2O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네, CH4 그 CRDS가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도입이 되겠죠. 그리고 CO 이 CH4 그 파장대에서 CO하고 CO2 그리고 H2O가 같이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ast CO와 그리고 CRDS CO의 농도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후에 어떤 장비가 항공화측에 적합할지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이제 VOC 물질을 측정을 하는 PTR 토프 매스입니다. 네, 양자전이 그 비행 시간 질량 분석기고요. 이 장비는 이 PTR 토프는 많이 이제 그 과학원에서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아마 익숙하실 어떤 장비라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PTR 토프 버전이 8000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향후 이것이 1000으로 약간 다운그레이드가 이제 될 것입니다. 8000이 훨씬 분해능이 훨씬 이제 좋습니다만 진공의 어떤 그 진공 분석 조건까지 가기 위한 그 진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토프 1000으로 그리고 토프 1000으로 해도 충분히 지금 현재 측정하고 있는 물질들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금 셋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올해 2020에서 2021 시즌에는 PTR 토프 8000 그 모델이 계속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VOC 중에서는 대략 한 10가지 이상의 물질을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관측을 이제 하고요. 현재 1Hz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된 VOC, 엔트로포제닉 또는 내추럴 VOC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측정을 하고요. 디테일한 그 사항은 이후에 또 그 테이블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HR 토프 AMS입니다. 이 장비는 이제 에어로졸을 측정을 하는 장비죠. 그래서 PM 1.0에 대한 뭐 유기 성분, 설페이트, 나이트레이트, 암모늄, 클로라이드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또한 이 유기 물질에 대한 우리가 그 하이 레졸루션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보다 많은 어떤 정보, 뭐 아토믹 레이쇼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볼라탈리티 그리고 옥시데이션 뭐 스테이트까지 정말 그 유기 성분에 대해서 가장 현재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퍼펙트한 어떤 장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현재 이제 CPC가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CPC를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은 토탈 그 입자, 그러니까 토탈 파티큘레이트에 대한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은 이 그 이전에 저희가 훨씬 이 관측 그 시스템들이 현재와 같이 그 고부대능 장비가 없었을 때는 이 CPC를 이용을 해서 파티클 개수로 이제 카운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현재 이 CPC를 장착을 하려는 이유는 그와 같은 목적도 있지만 우리가 에어로졸 그 라인에 대한 그 효율, 에피션스 실제로 이제 항공 관측을 할 때 이 에어로졸이 이 샘플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로스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카운트와 에어로졸 로스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셋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이 장비 이제 도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스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유사스 장비는 레이저 클래스 아마 1 정도의 어떤 그 고감도 레이저를 이제 광원을 이제 이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입자에 대한 어떤 분포를 1Hz 간격으로 대략 한 60나노부터 500나노 정도까지입니다. 물론 이 그 마이너리를 많이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둔감해지죠. 그래서 바이너리를 이제 조밀조밀하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 그 유사스의 어떤 특징이
이게 낮은 쪽에서 많이 잘 못 잡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유사스 장비를 충분히 그 튜닝을 하시고, 그리고 PSL 표준 입자를 이용을 해서 그라운드에서 많이 이제 그 찍어서 어떠한 경향으로 나오는지 많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레이저 인텐시티가 매우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쉬스 에어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라인에 대한 어떤 클리닝과 관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SP2는 이 블랙카본, 그러니까 리프랙터리 블랙카본을 이제 주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 그 싱글 그 파티클 슈 포토미터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입자에 대한 어떤 블랙카본의 어떤 형태를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고요. 또한 사이즈 그리고 매스 량까지 관측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분들 이제 보시게 되면은 주로 가스상 물질, 크게 입자상 물질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장비가 셋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에어베이스라고도 이제 하죠. 그리고 에어필드, 이 에어필드 같은 경우에는 한서대 태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에서도 좀 약간 그 남서쪽으로 있는 이 태안반도 이 남쪽에 좀 약간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활주로가 있고, 그리고 이 옆으로 사이드로 이제 택시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이동을 이제 하는 그걸 이제 택시웨이라고 하죠. 그래서 런웨이 이제 총 길이가 1.2km에 폭이 25m고요. 그리고 택시웨이는 1.18, 그러니까 1. 거의 비슷합니다. 폭이 15m로 택시웨이는 좀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비행기 종이 1900, 비치크래프트 1900 이 모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 수도권 관측을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이제 곳입니다. 저희가 2019, 2020 시즌 그 항공 관측 때 주로 사용했던 곳이고요. 이 그 수도권에 측정을 할 때는 꼭 김포에서밖에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서대 이제 태안 그 비행장에서 만약 스타팅을 하면은 거기서 갔다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행 경로상에 있어서도 많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플라이트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의 어떤 소모량이 거의 그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한 400km 정도를 이제 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관측 또는 서울 관측 또는 이 경기도권을 관측을 할 때는 이 김포 비행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비행장은 꽤 깁니다. 그 런웨이가 3,200m, 그 3.2km의 폭이 60m죠. 그리고 택시웨이가 더 길어요. 3,600m의 폭이 45m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주요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고 셋업을 해야 하는지 측정 분석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R 토프 MS 장비입니다. HR 토프 MS 장비에 대한 어떤 사양, 그리고 SOP 표준 운영 절차, 그리고 장비 설치, 그리고 관측, 이렇게 크게 자,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토프 AMS 측정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프 AMS 장비는 이 대기압에서 이 진공으로 에어로졸 입자를 순식간으로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입자 분리가 이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입자 분리는 주로 관성 충돌력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플레이트들이 설치가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에어로졸 렌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에어로졸 렌즈고요. 그리고 초퍼가 있습니다. 이 초퍼는 에어로졸을 단락시켜주는 역할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끊어주죠. 그래서 초퍼를 지나서 오는 그 입자들은 베이퍼라이저, 휘발기를 통해서 입자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휘발기는 600도씨로 이제 가열이 되고요. 여기서 베이퍼라이저 또는 이제 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터져서 이렇게 그 증기화가 되면은 이제 일렉트론 샤워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양이온의 어떤 형태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펄서라고 하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이온들을 이제 토프로 이제 밀어 넣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펄서를 통해서 계속
이 비행시간 챔버 쪽으로 이제 양이온들이 계속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텍터해서 검출하는 방식, 바로 이것이 그 HRTOF AMS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MS를 실제 이제 그 유입까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외부에 이와 같은 그 인넷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탈 그 이그조스트는 대략 90 LPM 이상으로 계속 그 펌핑 아웃을 좀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일부 분지관 약 4분의 1짜리 또는 이제 8분의 3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네, 4분의 1짜리 스테인리스 스틸 그 재질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AMS까지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우리가 그 필터 블랭크를 측정하기 위해서 헤파 필터 라인이 이와 같이 이제 셋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MFM을 통해서 이 그 이걸 통해서 여기서부터 요 라인까지 그 유량을 적절하게 이제 맞춰주는 게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그 이 관 내에 이제 흐르는 유체 유동의 흐름을 충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MFM을 설치를 해서 우리 적절한 어떤 유량으로 빨아주기 위해서 이 MFM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대략 5LPM 정도 또는 이제 3에서 약 10, 많게는 이제 10까지도 이제 가능한데 대략 그 3에서 5LPM 정도 수준을 유지시켜 주었을 때 네, 에어로졸 로스가 가장 적고 그리고 충류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저희가 그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 튜브 관 또는 유량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끔 이 계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유량을 다시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면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레일 위에 이 AMS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샘플링 라인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 이제 뒤쪽 면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그 연구자가 앉아서 직접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장비를 이제 그 러닝 또는 이제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졸 릴레이 설계 유량이 지금 100LPM 그리고 AMS 시스 유량 3LPM 이쪽에서 네, 나가는 유량입니다. 그리고 인넷 유량은 AMS 인넷 유량은 약 0.15LPM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 방법은 패스트 매스 방법으로 이제 셋업을 해서 가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프 AMS의 표준 운영 방법인데요. 이 AMS를 우리가 그 사용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그 단계에 의해서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검사를 이제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은 이제 유량입니다. 유량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 AMS 시스템은 유량계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이제 진공 게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넷 단에 진공 게이지가 붙어 있고요. 이 진공 그 게이지로 관측이 되는 그 수치를 이제 우리가 그 유량하고 맞춰주는 이제 작업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뭐 유량, 뭐 한쪽에는 진공 게이지에서의 읽어드리는 수치, 여기에서 1차 회기 직선을 작성을 해서 이 경사값, 이 그레이드 값을 적용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는 여기 그 니들 밸브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니들 밸브, 스와질락 그 제품을 뭐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인넷의 플로우는 이와 같은 MFM 방식의 그 플로우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사실 그 비누 거품 유량계가 있습니다. 표준 유량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시다인에서 나온 그 유량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비누 거품 유량계를 사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요 그 니들 밸브를 조금씩 그 열어주는 거죠. 증가시켜 주는 거죠. 증가했었을 때에 실제 이 진공과의 그리고 유량계에서 읽어드리는 값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지, 그래서 상대적인 값을 넣어서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 주어야 하는 사항이 이온화 효율인데, 또는 이제 사이즈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순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보통 사이즈를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IE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온화 효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입자를 이용을 해서 실제 내가 한 개 입자를 넣었다. 나이트레이트, 아모늄 나이트레이트 한 개 입자를 넣었을 때 디텍터에서 얼마나 찍히는가. 즉, 내 알고 있는 뭐 300 나노미터 입자가 이제 쫙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이 친구들이 기화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이 디텍터에서 카운팅이 되는 거는 개수 하나하나 이렇게 카운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자 개수가 몇 개 찍히는지 그걸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파티클 입자 하나를 넣었을 때 우리가 한 개를 이제 발생을 이제 시키면은 그걸 우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디텍터에서 찍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찍는 거죠. 그만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입자 개수를 바꿔줍니다. 이를테면 10개, 100개, 200개, 1000개 그렇게 넣었을 때 디텍터에서 얼마만큼 찍히느냐에 대한 선형회귀 직선을 작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경사, 그 값이 이온화 효율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이온화 효율 그리고 이 사이즈를 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에어로졸 발생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디퓨전 드라이어, 그리고 SMPS, 물론 DMA를 포함한 SMPS, 그리고 CPC 카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C로 개수를 찍은 것을 우리가 AMS하고 연결을 합니다. BNC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은 CPC에서 카운팅 되는 값이 AMS에서 동시에 저장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장된 값을 불러들여서 이걸 빨리 이제 그 처리를 프로세싱을 해서 이와 같은 교정 곡선을 작성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온화 효율이 다 끝난 다음에는 입자를 교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 항공 관측에서는 주로 이제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 사이즈에 대한 그 부분이 듀티 사이클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 MS 방법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트 매스 방법만 주로 이제 하는데요. 이 사이즈 교정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 사이즈를 이제 넣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 사이즈에 대한 어떤 입자가 들어오는 그 시간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50나노를 100나노를 넣었다, 150을 넣었다, 이제 사이즈를 바꾸겠죠. 자, 진공에서의 특성이 서로 이제 사이즈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유입이 되면은 입자의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더 빠릅니다. 네. 또 가하는 힘이 없거든요, 인위적으로. 네, 그냥 진공으로 이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입자는 빠른 속도로 이제 검출이 되고요. 큰 입자는 상대적으로 더 느린 속도로 디텍터에 검출이 됩니다.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을 해서 SMPS를 이제 이용을 하죠. SMPS에서 이제 그 사이즈를 계속 이제 바꿔줍니다. 주로 이제 큰 입자부터 측정을 해서 작은 입자로 쭉 내려가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입자의 속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의 속도도 알고 있죠. 그리고 입자의 시간을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입자에 대한 그 속도 분포를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입자를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입자 사이즈를. 여기에 들어가는 그 식은 존재인 함수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존재인 그 함수 이 곡선이고요. 이 진공에서의 곡선이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는 대략 한 50나노에서 대략 한 550에서 500나노미터까지 측정을 해서 거기에서 그 함수식에 대입을 했었을 때 얻어지는 팩터를 AMS에 입력을 하면은 그걸로 해서 입자 교정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입자 교정을 검증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PSL을 이용을 해서 직접 넣어서 찍어보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완료가 되면은 대략 장비에 대한 어떤 그 점검, 점검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도 상당히 튜닝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토프에 대한 튜닝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로졸에 대한 익스트랙션과 관련돼서 힛 바이어스에 대한 어떤 튜닝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크에 대한 어떤 그 쉐이프를 컨트롤해주는 TPS에서 볼테이지 튜닝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런 사항들은 이제 토프 AMS를 전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패스트 매스 방법을 그 셋업을 하고요. 데이터 어퀴지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항공 관측이 끝나면은 자, 자료를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 처리 툴은 토프 MS 그 툴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골 버전 6 이상 또는 뭐 지금은 7, 지금 8까지 나왔죠. 그 버전에 맞는 이 툴킷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그 좌표를 이제 움직였을 때 뭐 이와 같은 어떤 GPS 정보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뭐 농도를 표현하는 어떤 방법들도 있겠고요. 또는 뭐 타임 그 베리에이션 그 시계열로 해가지고 농도를 이와 같이 플로팅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AMS였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그 두 번째로 지금 PTR 토프 토프 매스입니다. 자, PTR 토프 매스인데요. PTR 토프 매스의 특성, 그리고 표준 운영 절차, 그리고 설치, 관측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스텝으로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PTR 토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그 설명을 드리면은 PTR 토프는 샘플이 이쪽으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오나 원이에요. PTR 토프는 가스상 물질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타겟이 휘발성 유기 화학 물질입니다. 여기에서 그 이오나 원으로 보통 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오나 시켜서 H3O 플러스의 어떤 형태와 그리고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VOC 중성 가스죠. 중성 분자를 반응을 이제 시켜서 H 플러스 하나를 VOC에다가 붙여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지 그래서 이온 소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샘플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드리프트 튜브에서 반응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이제 달라붙겠죠, VOC에. 그리고 나서 이쪽에 그 렌즈 이제 시스템으로 해서 이온의 어떤 초점을 모아주는 그 렌즈 시스템을 이제 거치고 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습니다. AMS와 펄싱을 통해서 계속 분석을 이제 하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시스템은 되게 이제 간단하고요. AMS보다 조금 더 이제 간단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그 PTR은 보통 그 샘플 유량을 보통 1리터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항공관 측에서는 저희가 100ml 또는 200ml 1분에 그렇게 해서 셋업을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후에 이제 설치를 이제 하면은 그 관에 어떤 길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 항공관 측 노즐에서부터 이 PTR까지 들어오는 시간을 뭐 1초 이하로 이제 하기 때문에 보통 100에서 200ml 정도로만 주어도 이제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디테일한 이 분석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PTR과 관련된 사항을 좀 더 이제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PTR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토프 8000에 대한 매스 스펙트럼입니다. 이와 같은 매스 스펙트럼이 1초에 계속 하나씩 계속 이제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앞쪽에는 주로 이제 H3O 플러스 이온이나 아니면 임퓨리티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어떤 물질들이 주로 이제 많이 나오고요. 주로 이제 이 후단에 있는 것들이 주로 이제 다 어떤 우리가 얘기를 하는 휘발성 유기화학 물질 중에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 주셔야 될 사항은 이 PTR은 먼저 튜닝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요. H3O 인텐시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H3O 인텐시티를 컨트롤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어떤 시료를 들어가게 할 것인가, 또는 H3O 플러스를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SV라고 써 있는데 이걸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 레이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70% 뭐 70%만 들어가게 하냐, 50%만 들어가게 하냐, 아니면 100% 다 들어가게 하냐.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은 이것은 이제 2019-20 시즌에서는 저희가 SV를 70으로 셋업을 해서 했었을 때 H3O 인텐시티가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픽스를 이제 한 거고요. 이와 관련된 그 테스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트랜스미션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 표준 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토프에서는 이온의 어떤 통과율이 되게 중요한데요. 물론 매스 시스템에서는 다 통과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과율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아예 교정을 하느냐. 그래서 통과율도 하고 교정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그 사용을 할 때 이 통과율도 이제 넣고요. 그리고 교정도 같이 이제 넣는 그런 어떤 방식 두 가지를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과율은 보통 이제 100 ppb 수준의 어떤 스탠다드 가스로 보통 하고요. 그리고 실제 칼리브레이션은 우리가 항공 관측을 할 때 농도가 높은 농도가 100 ppb를 넘는 그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상층에서 대부분 그 10 ppb, 20 ppb 이내이고요. 가끔 포인트 소스를 지나갈 때는 순간적으로 농도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10 ppb 이내에서 깨끗한,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0 ppb 이내의 어떤 농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교정 곡선을 작성을 할 때 뭐 1, 2, 5, 10, 15, 20 뭐 그런 식으로 ppb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해서 주입을 해서 이와 같은 교정 곡선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교정 곡선을 이렇게 작성을 하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 정도를 지금 우선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이 물질에 대한 확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표준가스를 더 확보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정성 정량을 정확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에 이제 관측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가스 인렛입니다. 그래서 가스 인렛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지금 막아져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그 셋업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위에는 이제 심스가 붙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PTR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히팅 라인하고 가스 라인하고 벤트 라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게 지금 PTR로 가는 라인이고요. 여기 PTR까지 인렛에다가 딱 부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인렛 라인이 이렇게 그 PTR로 이렇게 들어와서 분석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장 대상 타겟 물질입니다. PTR은. 그래서 PTR은 총 지금 현재 여기서 보시면 이제 10가지 물질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탄올, 그리고 아세토디트릴, 알데하이드, 아세톤, 아이소프린, 그리고 MVK, MEK, 벤젠, 톨루엔, 뭐 피넨, 그리고 자일렌유도 여기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자일렌도 이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SP2입니다. 자, 블랙카본을 이제 측정을 하는 이제 장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비 사양, 그리고 표준 운영 절차, 그리고 기내 설치, 그리고 메저먼트 하는 네 가지 단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SP2의 어떤 특징은 입자를 산란광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백열광을 같이 측정을 합니다. 블랙카본의 어떤 특성상 빛을 많이 이제 흡수를 하는 어떤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빛을 많이 이제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은 다시 방출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복사열이라고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광을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위에서부터 이 에어로졸이 단일 입자의 어떤 형태로 계속 흐름으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레이저로 레이저로 매우 고광원의 클래스 1의 어떤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계속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레이저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에너지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 5000K까지 온도가 이제 상승을 하고요. 한 스팟으로요. 매우 작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파티클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때 빛을 받았을 때 산란광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블랙카본이 만약에 있다 하면은 이 친구가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방출을 하는 백열광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 이 90도 앵글 이제 약간 그런데 수직으로 봤을 때 90도고요. 또 이렇게 했을 때도 90도입니다. 그래서 이 90도 간격으로 해서 90도 간격으로 해서 이게 스캐터 채널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90도 간격으로 해서 백열 채널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열 채널에서 블랙 카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요. 이 스캐터 채널에서 파티클에 대한 어떤 사항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블랙 카본도 스캐터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스캐터 채널에서도 동시에 이제 찍히게, 블랙 카본이 들어오게 되면은 스캐터 채널과 이 백열 채널에서 동시에 찍히게 이제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시료가 시료 유입유량이 약 120ml 거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서 주로 이제 사용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 그 쉬스에어가 있는데 이 쉬스에어는 그 챔버를 뭐 클리닝하는 용도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또한 이 에어로졸을 유입을 시킬 때 그 메인 플로우가 아니라 사이드 플로우로 해가지고 에어로졸을 일자로 계속 균일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유지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p2 분석 그 메커니즘을 이제 그 이제 보면은 예선 4.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결국에는 이 sp2는 그 일반 파티클하고 이 블랙 카본을 분리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측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블랙 카본을 포함한 입자의 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블랙 카본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블랙 카본이 입자의 어떤 이 바깥쪽에 붙어 있는지 안쪽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지, 아니면 블랙 카본만 있는지, 그런 어떤 상태를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블랙 카본이 없는 순수한 그냥 입자상 물질이고요. B는 블랙 카본이 코어에 있는, 그리고 C는 블랙 카본이 바깥에 붙어 있는, 그리고 D는 블랙 카본이 코어로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이러한 어떤 그 입자의 혼합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운영 방법은 마찬가지로 그 AMS를 우리가 교정을 할 때 사용한 장비가 똑같이 이제 이용이 됩니다. 교정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 교정을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교정을 합니다. 하나는 PSL이고요. 하나는 아쿠아닥이라는 블랙 카본의 어떤 표준 그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와 같이 PSL을 쭉 측정을 합니다. 사이즈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측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는데 거꾸로 말씀드립니다. 이 블랙 카본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PSL을 쭉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블랙 카본의 어떤 그 사이즈가 달라지게 되면은 인텐시티가 더 커지겠죠. 사이즈가 그 작은 데서 사이즈가 큰 쪽으로 가면은 디텍터에서 검출이 되는 그 시그널의 강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그 감도하고 실제 블랙 카본의 매스량하고의 어떤 관계를 이용을 해서 교정 곡선을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블랙 카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그 파티클 그 사이즈 PSL이죠. 우리가 표준 입자입니다. PSL 사이즈가 점점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갈수록 이 그 산란 강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측을 해서 실제 그 입자의 어떤 그 직경, 산란 직경 대비 디텍터에서 관측이 되는 감도와의 어떤 관계를 선형회계식으로 작성을 해서 그 PSL, 그 입자에 대한 교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정을 하면은 이 sp2를 직접 이제 그 운영을 이제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정 곡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그 파악을 하려면은 이 교정 곡선을 이제 작성을 이제 한 다음에 다시 그 임의의 그 사이즈의 입자를 넣어서 그 인텐시티를 한번 측정을 해서 나중에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보면은 이 교정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그 실제 자료를 그 분석한 결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거 이제 배출원 케이스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이제 태안반도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그 대형 그 포인트 소스가 상당히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이 되는 어떤 오염물질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측, 그리고 또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관측을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네, 비행기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측정을 했었을 때 맨 위에가 이제 그 이 PTR로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네, PTR로 측정을 한 결과 벤젠 그리고 톨루엔이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이제 sp2로 측정을 한 네, 블랙 카본 농도입니다. 단위가 좀 잘못됐는데, 네, 블랙 카본이고요. 이 맨 밑에가 바로 그 토프 AMS로 측정을 한 PM1.0의 화학적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하단에 이제 보시면은 요건 이제 유사스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약간 그 SNPS로 그린 그림들하고 좀 약간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sp2로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는 스캐터링 농도, 그러니까 파티클에 대한 농도겠죠. 또 하나는 블랙 카본에 대한 농도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플로팅을 좀 하고요. 그리고 요 자료는 이제 서해안 케이스인데 이거는 2019 그 시즌에 이제 진행을 한 사람입니다. 2018-19 시즌에 실제로 이렇게 그 서해안을 나가서 백령도까지 갔다가 다시 남쪽까지 갔다가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온 상황이고요. 실제 이때는 에어로졸이 유입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분홍색 화살표 부분이 에어로졸 그 어떤 플륨 덩어리들이 실제 이제 관측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여기선 지금 RBC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블랙 카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장거리 유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 판단을 할 때 인디케이터로 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가스상에서 일산화탄소 CO고요. 그리고 입자상에선 주로 이제 블랙 카본이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상당히 안정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제 1차 어떤 소스로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그 토프 MS에 대한 그 사항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처음 그 화살표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농도가 이제 상승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 백령도에서 이렇게 네, 오염물질의 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서해 어떤 끝단이죠. 네, 끝단 세 번째 부분에서 이와 같이 그렇죠? 나갈 때 하고 네, 이렇게 쭉 해서 내려갈 때 하고 다시 올라올 때, 내려갈 때 하고 다시 올라올 때 딱 이렇게 관측이 된 어떤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sp2 데이터로도 보면은 같이 이 AMS 데이터하고 상당히 그 유의하게 농도가 이제 관측이 되고요. 근데 이제 가스상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PTR로 측정한 VOC 데이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떤 물질들은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물질은 큰 어떤 반응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VOC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보통 이제 빠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자상하고 거동이 이렇게 같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특징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그 처리를 해서 실제로 그 오염물질 항공 관측을 통해서 오염물질의 어떤 그 분포에 대한 것을 빠르게 우리가 공간적, 시공간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은 우리가 그 항공 관측을 위한 우리 여러 이제 연구진들 그리고 이제 2020, 2021 시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서 미리 교육 목적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물론 그 환경과학원에서 펀드를 이제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미세먼지 연구소의 김정호였습니다. 다음 그 동영상에는 각 장비별에 대한 어떤 사항을 여러분들께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어떤 교육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실제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장비를 같이 놓고 하는 어떤 교육보다 이런 동영상으로 먼저 미리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대면으로는 최소한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